거예요? 예, 방금 소개받은 김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멀리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그 김시민 장군 태어난 고향 8km 거리에 있습니다. 예, 같은 그 안동 김씨 집안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는 다 이 진주에 와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주를 좋아해요. 그 90년대에 8, 90년대 진주를 자주 오고 왔었고, 90년대는 지리산 그 역사문화 책을 쓰느냐고 진주 삼청 쪽을 많이 헤맸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옛 추억, 옛 기억, 그다음에 그 지리산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산 오늘 여기 오면은 그 지리산 기운, 진주의 기운을 좀 받아가야겠다. 그런 그 생각도 했거든요. 강연을 하면서 좀 남으면은 저한테 기운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목소리 지역 출신, 진주 출신, 진주여고 출신 여학생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여자친구 목소리만큼 좋은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진주 사람들은 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로 전 착각이 아니죠? 착각입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하여튼 그 여자친구를 통해 가지고 진주 사람들이 되게 목소리도 예쁘고 억양이 들어가는데, 그 억양이 이쪽 대구나 뭐 이쪽 억양, 경상도 억양은 달라요. 제 느낌이야. 되게 이 충청도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편한 그런 어떤 그 진주의 어떤 억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구 쪽 그 억양은 좀 부담스러워. 충청도, 멍청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근데 진주는 이상하게 그 억양이 있으면서도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저분은 적극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원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맡은 주제가 그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동학농민혁명과 경락인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동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됐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노력이랄까,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이 동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피부에 닿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동학 관련 그 모임이 있고, 전국에는 34개의 어떤 기념사업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전공준이라든가 최시영과 같은 그 인물들을 독립운동가로 서울하려고 그 관계자들이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고, 실제 서울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언론에 공개는 안 됐지만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식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되겠다고 아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겁니다.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또 하나가 있군요.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죠.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념일인 5월 11일 날 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불가피한 일이 생겨가지고 하루 앞당겨서 전야제 성격으로 내일 있는 국가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하나의 어떤 축제 분위기로 2시간을 좀 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진주 박물관에서도 이 주제 시대의 변화를 꿈꾼 경남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 역시 뭔가 우리는 이제는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나라를 만들 때이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성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주제의 어떤 강의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재미있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 드릴 건데, 이 충북대학교 박물관대학을 보니까 수강생들 수준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들 이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그 수강생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좀 지금 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약간 수준을 높여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제가 한 7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 한국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5,000년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은 무엇인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서구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화된 서구문화이죠. 근데 우리 머릿속 깊이 좀 들어가면은 이 의식세계 속에도 유기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이어져 온 불교 문화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선부터 쭉 이어져 온 기층 문화가 우리의 어떤 무의식, 집단 무의식 속에 이런 어떤 역사적 DNA가 숨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큰 거대한 역사적 흐름 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동학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불선 합일이라고 얘기하죠. 유교, 불교, 선을 도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민족 사상입니다. 고조선부터 이어져 오는 민족 사상. 예를 들어서 삼재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을 하늘처럼 봤던 홍익인간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함축적으로 담아내서 만든 것이 동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 속에는 이런 역사적인 DNA가, 역사적인 맥락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지나친 설명이 아닙니다. 가보년에 이와 같은 동학의 조직과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지향성, 당시 동학농민군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사상들, 하나의 어떤 유토피아 세계는 그 이후 100년 꾸준히 몇 년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또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꿈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20세기 역사의 뿌리요, 희망이요, 하나의 등불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흐름 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위상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왜? 그래서 19세기 조선은 권력 행포라든가 또는 조세 수탈이라든가 신분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일반 농민들이, 백성들이 신음을 받던 시대이죠.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구의 어떤 서구 침략이 있으면서 나라 안팎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820년 개항 이후 고종 시대는 그야말로 역사 전환기가 돼가지고
농민 봉기라든가 지역 단위의 농민 봉기라든가 또는 어떤 화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동학이 그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그 시대, 새로운 그 변혁 시대를 이제 지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추세 속에서 과연 경상남도는 어땠느냐? 당시 그 굴에 살고 있었던 그 황현이 쓴 그 오화기문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무렵 호남의 난리는 날마다 위급해졌다. 그러나 영남 우도 일대는 영남 우도 하면 어딘지 아시죠? 네? 아직 난이 일어나지 않아 관청의 명령이 먹혀들었으므로 군사권을 가진 관리와 지방 수령들의 탐욕스러움과 포악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또 경상남도는 당시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한 상황에서 수확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탈이 있다 보니까 그 수탈의 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한은 점점 깊어져 날마다 적이, 여기서 말하는 적은 동학농민군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오기만을 고대하였다. 당시 정통 유학을 했던 황현이 전에 들은 그 기록물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그 경남의 그 실정은 영남 우두의 그 상황은 황현의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그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이 경상도 상황은 어땠는가를 좀 그 살펴볼 필요성이 그 있는데. 먼저 그 농민봉기 상황을 그 보면은 1876년부터 그 93년까지 103건의 그 소위 말한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 밀란이라는 것은 진주 밀란이라든가 또는 고구 밀란처럼 분현 단위로 일어나는 그 민족봉기입니다. 국가 전국 단위로 일어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고 밀란과 같은 그 농민봉기는 지역 단위의 농민 저항입니다. 이와 같은 그 밀란이 그 개항 이후에 103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1894년,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밀란이 공식 비공식 합해서 66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 백성들의 원망에 그냥 그 휩싸인 해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라는 통영, 진주, 대구 등 10개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0년에는 경상도에서 농민봉기가 30개 이상 일어납니다. 1월 달에는 함안, 사천, 3월에는 김해, 7월 달에는 영해, 영덕 같은 경주 쪽, 그 다음에 고성, 하동,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삼청, 울산, 언양, 기장, 9월 달에는 이제 그 밀양 이런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하고 별개로 각 지역 단위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보년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마 동학이 1860년 경주에서 수은 태제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 뭐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경주 갔을 때 그 수은 태제우가 살던 농담도 아마 가보셨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1964년에 이제 수은이 그 처형된 다음에 동학은 강원도 영월 같은 그 깊은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명맥을 유지했죠. 그러다가 이제 1880년대 들어와가지고 동학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확산이 되나갑니다. 그래서 1880년대는 충청도 일대 전체가 동학에 물들고 그 다음에 그 1880년대 8년, 9년 들어와서 경상도, 전라도로 이제 확산이 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봉준이라든가 김계남 이런 인물들은 다 1890년에서 92년 사이에 동학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92년에서 93년에 이제 동학운동, 여러분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교조신혼운동이 충남, 공조, 그 다음에 전라북도, 삼내, 그 다음에 충청북도 보은에서 이제 열리죠. 이 보은 집회는
법사에 있는 속리산에 있는 이 보온 집회는 전국에서 2만 명이 모여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전국적인 집회를 열었을 때 2만 명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당시에 보온이라는 장례리라는 그런 깊은 산골에 전국에서 2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왜? 무엇을 이루려고 굶어가면서 보온 산골로 모여드는 것일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학의 그 확산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93년 그 지리산 그 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그런 그 추세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충청도나 전라도보다 경상남도는 동학 확산이 늦었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혁명이 이쪽 전라도나 그 충청도 중심으로 이제 전개돼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2시간 안에 소화를 시키려니까 이것은 그 동학 사상과 현재적 그 가치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아마 그 자료집에 이것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그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또는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물물천 사사천, 물건마다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책상도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 책상 하나, 하늘같이 존귀하게 다뤄야 되죠. 감사하면서 이거 사용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바로 물물천 사사천이다. 따라서 그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그 양천조, 내 마음에 있는 하늘 마음, 하늘 같은 마음씨를 길러내야 된다. 하늘 같은 마음씨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이 열릴 것이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상경은 해골 최시영이 주장한 건데,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으라는 향하설이 또는 이천시천,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늘이 하늘을 먹는, 이 얘기는 뭡니까? 음식을 먹는 나도 하늘이라는 얘기죠. 나도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나도 하늘 같은 존재이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도 뭡니까? 음식도 하늘 음식입니다. 하늘이 준 음식입니다. 단순히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먹는 음식 하나하나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식사 문화를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동학 사상이 현대적인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학에 관심을 두고 그 동학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이와 같은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학이 단지 과거의 사상으로 머문다면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가치가 없죠. 우리는 과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지고 확산됐던 동학이 그런 현재적, 미래적 가치가 없다면은 그 동학은 죽은 사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이제 전개되었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19세기 그 역사는 뭐 신분이 불평등했고, 생산력이 이제 정체가 됐고, 이 생산력 정체라는 얘기는 조선 후기에 영정조 시대를 예를 들었을 때 농사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를 꼽으라면은 조선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로 세로 1m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단연코 조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갑니다. 인구는 많고 땅은 적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뭡니까? 종자 개량이라든가 그 비료 그 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농기구 그 개량이라든가 또는 어떤 품종 개량 이런 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을 하면서 생산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랬던 시기가 영종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종조 시대는 생산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족해지죠. 풍족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거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풍족하니까 문화가 발전합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예술이 발전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19세기에 오면은 정체가 되게 됩니다. 19세기 들어오면은 더 이상의 농업기술 발전이 안 돼요. 반면에 인구는 엄청나게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령들의 탐악이 가중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가뜩이나 생산량이 정체돼가지고 못 살겠는데 이 관리들의 어떤 수탈이 또 가중되다 보니까 삶의 고통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농민층 분해 이게 작아가지고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삼정이 문란하고 서구가 침략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먼저 이제 1860년에 동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후천개벽 시대를 이제 열어나가고 그다음에 189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진주 농민봉기를 비롯한 삼남 농민항쟁이 전국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70여 개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삼남 농민항쟁은 진압이 됐지만은 사회 시스템은 국가 질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전개가 되죠. 그러다 1876년 개항이 들면서 개항 이후에 특히 1888년이 무자년 가뭄이라고 엄청난 가뭄이 들어요. 1888년에서 89년 거기에다가 콜레라가 왜 해마다 이렇게 콜레라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지 그래서 1888년 이후부터 9년 단위의 농민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 해체가 국가 해체가 빠르게 진행이 돼 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92년부터 93년간의 동학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894년 가보년 3월에 1차 동학농민혁명이 전개가 됩니다. 이 전라도 중심으로 전개된 1차 동학농민혁명은 성격이 반정부 투쟁의 어떤 성격이 강합니다. 이전에 9년 단위의 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수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싸움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동학농민혁명은 지방의 수령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직접 임금 중앙에 있는 조정 대신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이제 전개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운동이 전개가 돼 나가죠.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을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일 의병전쟁입니다. 동학농민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총칼을 든 것은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침략자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스스로 동학농민군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제가 성격을 규정하기를 항일 의병 전쟁으로 전국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전봉준 같은 지도자를 독립운동가로 서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타당성이, 그 명분이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의병이었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은 1895년 의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부터 독립운동이 시작으로 봐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라든가 그 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와 같은 동학농민혁명이 실제 어떻게 전개됐는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묻고 싶을 때 마주해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1894년 가보년 동학농민혁명.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낡은 봉건제도에 맞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일제의 국권 침탈에 결연히 맞서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 1894년 봄, 고부 농민 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 전투, 황룡 전투를 거쳐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들의 처절한 싸움은 같은 해 여름 경복궁 무담 점령과 친일 내각 수립, 청일전쟁 도발 등으로 국권을 농락한 일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항쟁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결연히 일어선 민초들의 반일 의병 민족 항쟁이었습니다. 가보년 시린 겨울 산하에 처절하게 흩뿌려진 동학농민군의 붉은 선열. 일제강점기 조선의 역사가 암흑과도 같은 어둠에 휩싸여 희망의 빛을 잃어갈 때, 보국안민, 척양척외, 민초들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피고 또 피어 마침내 일제에 맞서 3.1 운동이 되고 4.19 혁명이 되고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중항쟁이 되어 자주와 평등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대한민국의 오래된 미래인 동학농민혁명. 생명 존중으로 다시 피는 녹두꽃. 자주, 평등, 평화, 희망의 새 역사, 동학농민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동학농민혁명이 평가돼가지고 2019년에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역사 기록화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죠. 이 1892년 8월에 고창 전라북도에 있죠. 아마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워낙 좋은 절이죠. 고창 그 선운사가 있고, 선운사에서 한 4km 정도 산을 올라가면 이런 거대한 그 고려시대 마애불이 있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마애불입니다. 여기 이제 배꼽이 있는데 이 배꼽에 비결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꺼내는 순간 이시왕조는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그 고창의 그 동학도들이 1892년 그 8월에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가지고 그 비결을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제 그 비결을 꺼냈는지, 꺼냈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꺼냈다는 기록은 있는데 꺼낸 비결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비결을 꺼냈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비결을 꺼냈으니까 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일반 백성들은 믿게 되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을 저항을 하게 되죠. 누구를 상대로? 그동안 그 악덕을 저질렀던 고부군수 조령갑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아전이라든가 또는 아주 못된 그 양반 시주라든가 이들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결을 꺼낸 그 사실은 꺼냈는지 여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일반 백성들이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92년 3년 나라가 이제 들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93년 1월에 전봉준이 고구에서 고부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고부 밀란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근데 이 고부 밀란에서 전봉준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전봉준은 깨닫습니다. 이 문제는 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 문제이다. 이 온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고부 사람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뭉쳐야 한다. 누구를 그럼 끌어들여야 되느냐? 당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동학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고창에 살고 있었던 손아중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3월에 전봉준이 손아중을 찾아가가지고 밤새 설득합니다. 우리 손잡자. 우리 뜻은 우리가 동학에 가입한 것은 보국 안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보국 안민을 위해서 바로 우리 손을 잡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손아중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94년 그 3월 20일 날 고창 무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장소입니다. 고창 공업면 구암리 작년에 그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곳에 한 4,000명 전봉조를 비롯한 4,000명의 어떤 그 동학농민군이 집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그런 선언문을 낭독을 하는데 그 선언문이 명문장입니다. 진짜 명문장이에요. 소위 어떤 그 무장 원문을 보면은 그 무장현 그래서 이 내용을 중요한 대목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이 표현은 당시 그 동학농민군이 반포한 모든 문건에 다 들어갑니다. 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사람이 신분을 떠나서 양반 쌍놈을 떠나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늘 동학농민군들은 주장을 합니다. 어찌 국가의 존망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팔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의 뜻을 모아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서 사생의 맹세를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반포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무장 기포는 전봉준 주도로 동학농민군 4,000여 명이 집결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선언한 그런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그 시작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그 선언문에는 근대적 가치를 지닌 인권과 평등권, 저항권, 국민주권국가 건설과 같은 이런 어떤 주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조선왕조의 틀에서 벗어난 논리거든요.
비슷한 그 문건이 1212년 영국 시민혁명 때 나온 영국 대헌장이라든가 1770년에 나온 그 미국 독립선언서라든가 1789년에 나온 프랑스 인권선언서가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명문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무장에서 선언한 이 문건 역시 이와 같은 문건에 버금가는 세계 민주주의 명문장입니다. 왜? 이와 같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그 고창의 어떤 무장 기포를 좀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그 동학농민혁명은 그 무장 객사 앞을 지나서 지금 원형이 보존이 돼 있죠. 되게 아름다운 당시의 어떤 무장현의 그 관화 모습을 상상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마 고창에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가시면 또는 답사를 가면은 꼭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여기에 보면은 천년의 꽃이 아직도 시들지 않고 피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 천년 동안 지지 않는 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이 피어 있죠? 보이시죠? 꽃이 피어 있는 거. 연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27일 날 동학농민군이 전주섬을 점령을 합니다. 이 동학농민군 속에는 충청도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사람, 경상도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아직 확인 안 되는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뭐 상식적인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8일 날 그 소위 말하는 전주화역이 체결된 다음에 관민자치국의 직강소가 이제 그 열리죠. 근데 문제는 6월 21일 날 일본군이 대원군을 앞세우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선 군대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조선 대신도 경복궁에 들어가려면은 일본 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이것은 일본이 조선 궁궐을 점령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풍도 해전이 열리고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청일전쟁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이제 본격화되죠. 이제는 한반도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전쟁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앉아서만 지켜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경상남도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라도에서 고창 전주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전라도 상황에 호응해가지고 4월 5일 날 산청 덕산에서 백납도 등이 이제 봉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4월 15일 날 진주 영장이 출동해가지고 바로 이제 덕산 장터에서 백낙홍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동학도가 이제 진주에 와서 막 농성을 벌였지만은 경상 우비영사 민주노의 어떤 북인으로 동학도가 계속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바로 이 백낙도 등이 봉기한 곳에 세운 기념비죠. 그다음 5월 6일 날은 동학군이 이제 운봉을 진입, 남원의 동학군이 이제 운봉에 진입을 하고, 6월 26일 날은 또 동학군이 함양이나 안흥에 진입을 하는데 안흥 현관이 이제 격퇴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서는 7월 7일에 하동 광평에 지금 하동 송림 지역입니다. 또 광평이라는 곳이 여기에 이제 영남 의소를 설치합니다. 바로 영남 지역의 정의로운 곳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기에 박정주 접주라는 하동 접주가 이 영남 의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동학군이 이제 확산되죠.
그래서 하동의 어떤 옥종이라든가 산청, 또는 단성 등지에 동학군이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8월에 들어와서는 경남 지역의 어떤 동학군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함양 개평 지역의 동학구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8월 8일 날에 이제 하동 동학군과 민부군 전투가 이제 요 시기 이제 그리고 8월 19일 날 동학군 활동이 이제 격화되는데 봉계, 수곡, 마동 등지에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록은 저는 순전히 문헌 기록에 의해서 이걸 정리를 한 거거든요. 아마 문헌 기록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들은 그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죄송스러운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봉계라든가 수곡은 어딘지는 알고요. 이 마동이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몰라요.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열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남 지역의 동학혁명을 재현하는 것은 저와 같은 그 외부의 학자의 몫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9월달에 동학민군 지도자들이 전라도 삼내에 그 집결을 합니다. 이 삼내는 전주에서 좀 위에 있는 만군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들 그 세 지도자가 과연 지금 초일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가 전쟁터로 지금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우리 다시 총칼을 들고 일본을 상대로 싸우자 하고 이제 재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봉주는 그 서울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쪽 충청도 동학도들은 이제 보은에서 해가지고 논산으로 와가지고 논산에서 10월 14일날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금치 전투가 11월 9일날 열리죠. 이 우금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전봉준 재판 기록에 나옵니다. 전봉준 재판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전봉준이 우금치 전투를 하기 전에 자기 회화 장병들을 점거해보니까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금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자기 회화 군대를 살펴보니까 500명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500명은 어디로 간 건가요? 9,500명은? 다 도망간 걸까? 네? 아마도 이 우금치 마루에서 일본의 그 탄화를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게 상식적인 해석이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우금치 전투 이후에 동학민군은 계속 전라도 후퇴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11월 1일 날 김계남이 체포되고 12월 2일 날 전봉준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전봉준은 일단 순창에서 체포가 된 다음에 그 나주로 이송을 해요. 왜냐면 이 나주에 일본군 그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본부가 있던 나주로 전봉준을 이제 이송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취주를 한 다음에 이제 가보니 한겨울에 12월에 이제 서울로 압송을 합니다. 당시 압송하던 그 장면을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압송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 5차례의 어떤 재판 신문을 받고 1895년 3월 29일 날 사형 언도를 받고 3월 30일 날 새벽 2시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사형 재판을 받자마자 새벽 2시에 사형을 집행했겠습니까? 조선 민심이죠. 민심이 두려우니까 새벽녘에 그냥 죽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상도 상황, 그러니까 이쪽 이 전라도 충청도에서 2차 동학혁명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과연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9월 초순 경상도에서 밀란이 일어난 곳이 60여 곳이다.
밀란이 일어난 9월 달에 9월 초순에 일어난 것이 이것은 경상감사 조병호가 한 말입니다. 고성부 총세록이라는 자리에 실제 실려있는 기록입니다. 당시 그 경상감사가 한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거의 정확한 말이겠죠. 9월 한 달 만에 9월 초순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밀란이 한 60여 곳이고 동학농민군이 사방에서 일어난 없는 곳이 없으며 그 중에서도 용궁, 예청, 상주, 성산, 김산, 성주 경남보다는 경북 쪽이네요. 가장 심하다라고 이제 기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주한 일본 공상 기록이라는 그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남 가급의 동비들은 모두 덕산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 덕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산청이죠. 그들은 모두 상민, 천민, 산호, 관속의 합의 태명한 반종의 분자들이다. 진주의 동비를 제거하려면은 진주의 동부를 제거하려면 덕산의 동비와 신장, 시천, 청암, 사월이 어딘지 아시죠? 네. 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삼장. 네. 아. 삼장. 예, 그럼 저 기록에 오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고치겠습니다. 예, 여기에 거주하는 이곳에 살고 있는 동학농민군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산청 덕산이 이 경남 지역의 동학 소굴이다라는 기록과 이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월 1일 날 순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호 대도소 동학농민군들이 섬진강을 건너서 하동을 공격합니다. 규모가 한 4,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이제 섬진강을 건너가지고 하동을 점령한 다음에 9월 2일 날 도소를 설치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영호 대도소 동학농민군이 경상남도를 진출을 해가지고 과연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논문에서 동학농민군이 영호 순천의 영호 대도소 동학농민군이 섬진강을 건너서 하동을 공격한 목적은 최종 목적지는 부산에 있는 일본 병창부이다. 라고 논문을 썼는데 오늘 아침 다시 살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대구 경상 감영을 최종 공격 목표 지점으로 삼고 섬진강을 건너서 하동으로 해가지고 진주를 거쳐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기록에는 이 섬진강을 건넌 영호 대도소 동학농민군의 최종 공격 목표가 어디였는가가 불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천에 있는 영호 대도소 동학농민군이 섬진강을 건너서 진주로 막 향해 올 때 이 진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바로 9월 2일 날 진주 동학농민군이 경문을 날립니다. 그 경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는 국가의 안위는 국민의 생사에 있고 국민의 생사는 국가의 안위에 있다. 그러니 국가의 안위,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에 동참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진주 동학도 대집회가 진주 장터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장터가 어디인가? 전 모릅니다. 기록에 장터였다는 기록만 나오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터가 어느 장터를 얘기하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아마 전주성 근처에서 열리던 장터이겠죠. 대부분 읍성 그 근처에서 장이 열렸으니까 읍성 안에서는 열리진 않고 읍성 밖 이쪽 큰 하천변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게 대부분 장터로 쓰였거든요. 그곳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내면은
대충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터에서 진주 동학도 대지필을 연 다음에 소위 충경대도수를 설치합니다. 이 도수라는 것은 농민군 투쟁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경대도수에서는 9월 10일 날 진주에다가 경문을 붙입니다. 방문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자보를 붙이는 거죠. 대자보를 학생들이 이제 많이 붙이듯이 이런 이 경문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영남 우도 가급 각촌에 사는 대수민에게 보내는 그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외적들이 침범하고 있으니 복수로 국가에 보답하고 외인가의 약주에 따라 선출된 신병사가 부임하기에, 그러니까 외인가의 약주에 따라 선출된 신병사가 부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위 당시에 경북공을 점령한 일본은 실개화파와 손잡고 소위 말하는 갑오개혁을 추진했죠. 그러면 여러 근대적인 개혁과 법령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여러 관리를 또 파견을 하게 되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파견된 그 병사라는 그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진주에서 이제 대의를 열 것이니 모두 참석하라는 그런 어떤 방문을 충경대도수 이름으로 이제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진주는 충경대도수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이제 그 기병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9월 11일 중순경 같은 경우에는 남해, 사천, 곤양, 고성 지역을 동학농민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경상남도는 동학농민군의 어떤 수중으로 9월 중순에 이르면은 장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9월 17일 날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진주를 점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천 명의 그 주체는 영호대도수 동학농민군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진주를 점령하면서 이때 이제 진주에 기반을 둔 동학농민군이 합세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인배가 이제 1천여 명을 인솔해가지고 진주성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김인배는 영호대도수 총대장입니다. 영호대도수 총지휘하던 그 동학농민군 지도자였었죠. 여기까지 살펴보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교시 하겠습니다.